안녕하십니까. 최정호의 채움과 비움, 채채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하고 반가운 손님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신영철 박사님 모셨습니다. 신 박사님 너무 바쁘신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 박사님이 워낙 유명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디서 어떤 일 주로 하고 계시고 어떤 일 하고 계신지 한번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입니다.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근무하고 있고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고 해서 기업체 직원들의 마음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또 힐링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선생님께도 기업정신건강연구소라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분야가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뭐 기업 쪽에 어떤 마음을 두고 그런 일을 하시고 계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원래는 제가 중독 전문가였습니다. 아, 네. 특히 우리나라에서 잘 드문 도박 중독을 전문으로 해서 그쪽 분야에서 조금 이름이 알려지긴 했었는데요. 한 7, 8년 전부터 집보다 더 많은 시간을 회사에서 우리가 보내죠. 네네. 가족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동료들과 함께 합니다. 그런데 기업체 직원들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는 좀 둔감했죠. 네. 마침 그물배 회사에서 자기 기업의 직원들에 대한 이제 건강에 좀 관심을 갖게 됐죠. 특히 정신 건강이 생산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나오니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본의 아니게 또 연구소 소장을 맡게 되어서 지금까지 나름 남이 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정신과 의사들이 잘 하지 않는 분야인데 하시다 보면은 어떤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어려울까 볼 수 있으실까요? 제일 어려운 건 잘 몰라서 문제죠. 정신과 의사가 특히 사고의 폭이 좁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특히 기업체라든가 회사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정보를 좀 알고 있고 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떤 점인가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체험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웠지만 이제는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회사를 상대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성장했고 사실은 처음에는 우리 제 교수도 많이 하셨지만 보고 배울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병원 측에 인식을 시켜야 되니까 투자도 받아야 하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좀 있었죠. 기업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병원에서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하고 또 이제 아픔이 있어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을 진료하는 거하고 기업에 계신 분들의 어떤 상태를 돌보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를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차이점이 있나요? 정신과 의사는 진료실에 앉아서 마음이 아픈 분들을 본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컨셉인데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거든요. 질병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스트레스로 인해서 뭐 불안하다, 우울하다, 잠을 못 잔다 그런 분들이 많죠. 이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가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생산성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런데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질병을 가진 환자분들이 아니죠. 평범한 보통 분들인데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시적으로 힘든 분들이니까 쉽게 말하면 가벼운 적응장애 상태 그런 분들을 도와주는 거니까 환자분들을 대하는 건 좀 차이가 있고 둘째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기업체에서 필요하지만 이 사업장 자체를 좀 더 행복하게 만들고 이분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도움을 드려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 고위험 사람들을 찾아서 도와주는 것, 또 사업장 자체를 행복하게 만들고 힐링하는 것, 투 트랙으로 가야 되죠. 그러려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CEO들의 마인드죠. 윗사람들이 그런 데 대한 관심이 있어야 이게 운영이 되니까 그분들을 설득하고 코칭하고 이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 직장에 들어가서 보시니까 대한민국 직장인들, 회사원들의 어떤 상태 이런 건 좀 어떠시던가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인생이 뭐 더럽게 피곤합니다. 좀 과장되게 말하자면 우리 회사원들 목숨 걸고 일하는 거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조금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기왕 일하는 거라면 좀 신나게 일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3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만들었는데요. 신나는 일터. 기왕이면 일할 거면 신나게 일하자. 그리고 행복한 가정. 그리고 또 자랑스러운 나. 사실은 서구의 기업체는 가족의
행복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거든요. 네. 가족 문제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일터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이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신나게 일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가족 문제, 특히 아이들 문제, 아내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부부 관계 이런 소통도 좀 관심을 갖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바탕을 가지고 아 정말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진정한 직장의 건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고 실제로 그래야 이제 대한민국 직장인들이 행복해지고 대한민국이 행복해질 것 같은데 사실 CEO 입장에서는 내가 뭐 이 직원들의 정신 건강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물론이죠. 기업을 경영하는 것만 해도 충분히 어려운 일인데 근데 CEO가 왜 이쪽까지 다 이렇게 개입을 해야 된다고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지요? 뭐 개입을 한다는 의미보다 이거는 관리를 하는 의미가 아니고 네. 일종의 도움을 주는 거죠. 일종의 복지 차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투자하는 게 득입니다. 그렇죠. 예, 간단합니다. 1970년대에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 아시죠? 거기서 트럭 기사들이 자꾸 사고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상금도 물어주고 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이분들이 잠을 제대로 못 자죠.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술을 마시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가지고 수면에 대한 교육도 하고 치료도 하고 술에 대한 강좌도 열고 힐링해 주니까 사고율이 40%로 떨어졌습니다. 네. 계산해 보니까 투자하는 게 득이라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네. 2030년도가 되면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 뭐냐? 당뇨, 고혈압, 암 아닙니다. 놀랍게도 1번은 디프레션, 우울증입니다. 아. 그 정도로 우리 회사원들이 숫자가 많다는 뜻이고요. 그 우울한 것이 실제 회사의 생산성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결근하고 나오지 않는 것도 있지만 소위 말하면 나와서 개기는 거죠. 네, 그렇죠.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나와 앉아는 있는데 일을 못해요. 프레젠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더 문제입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결국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니까 복지 차원에서 이런 접근들이 결국은 기업도 좋고 개인도 좋고 가정도 좋고 우리 사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네. 이 방송 혹시 보고 계시는 CEO가 계시다면 자기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거는 우리 직원들의 정신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고 투자하시는 거다라는 거를 좀 잘 알아주시고 같이 한번 시작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 일 하다 보면 꽤 보람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보람이 있는 뭐 경우 같은 것이 좀 있으실까요? 물론 힘은 들지만 또 나름대로 보람도 많이 있죠. 저는 요즘 하는 일들이 이제 기업체 임직원들의 그 정신건강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또 힐링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CEO라든가 임원들, 리더들을 상대로 코칭도 하고 네. 또 강좌도 열게 되는데요. 그분들이 바뀌면 회사 분위기가 또 바뀌죠. 아, 네, 당연히. 불행하게도 많은 리더들이 CEO들이 자기는 훌륭한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면요. 당신 회사는 리더십이 좋으냐? 물으면 CEO들은 90%가 최고라는 겁니다. 윗사람들은. 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랫사람한테 물어보면 10%밖에 안 나옵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뜻이죠. 이 코칭이라든가 이런 강좌를 통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고 한 번쯤 돌아본 사람들이 실제 필드에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들 볼 때 참 기분이 좋고 또 힐링 강좌 같은 걸 통해서 끝나고 난 뒤에 피드백을 받게 되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네. 변화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 그런 걸 볼 때 제가 주는 것보다 이런 일을 통해서 받는 것이 더 많구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네. 정말 큰 보람도 있으시고 그런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정신과 의사들이 주로 이제 진료실에서 오는 환자분들을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업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잘 이런 경험이 없어서 어색해하는 일도 많고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께서 일단 후배 정신과 의사들에게 뭐 어떻게 좀 해봐라 라든지 또 그들이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변화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관심이죠. 네.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이 뭐 배가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나는 어느 환자분 볼게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우리 역할 가운데 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만은
이제 우리 정신과 의사들이 세상에 대해서도 눈을 좀 돌릴 필요가 있겠다. 네. 사회적인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정신건강연구회라는 것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70분 정도의 정신과 선생님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좀 관심 가지고 그중에서 특히 기업이라든가 직장에 좀 관심을 가져서 개인적으로 환자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뭔가 봉사하면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해서 최근에 많이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사고의 폭을 넓히고 세상에 관심을 갖는 한 방편으로서 저는 기업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정말 듣고 보니까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제로 어떤 사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아주 첨예하게 여러 가지 뭐 노동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대립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제도적인 뒷받침 또는 뭐 국가나 지자체 또 CEO 뭐 여러 쪽에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이 일이 더 활성화될 것이고 하면 당연히 좋을 것 같은데 잘 안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많이 제가 느낌이 옵니다. 그래서 과연 한번 생각하실 때 어떤 변화가 이런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변화가 좀 오면 이런 것들이 좀 좋을지 또 어떤 도움들이 뭐 법이든 국회든 또 여러 곳에서 있을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필요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CEO들을 만나보면 처음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당신 회사에 자문 변호사가 있느냐? 대부분 있다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자문 받아야 하니까요. 그럼 자문 정신과 의사가 있느냐? 자문 심리학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없답니다. 그렇죠. 왜 자문 변호사는 있는데 자문 심리 선생님, 자문 정신과 의사는 없나요? 네. 이제 당연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일정한 규모가 된다면 저는 반드시 심리 상담가나 뭐 정신과 선생님이나 누가 뭐 풀타임은 어렵더라도 반드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일정한 사업 규모가 넘는 데는 산업의학 전문의들이 네, 있죠. 네. 직업 전문의라는데 이제는 그런 것처럼 마음 건강을 담당하는 상담사 선생님이나 정신과 의사가 기업체나 관공서나 학교 같은 데 들어갈 때가 되었다. 이미 많은 곳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우리 사회가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갈등도 많고 분열도 많고 힘든 시기인데 이 시기를 당연히 다 넘겨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고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사업체 내라도 뭔가 이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사업체 안에서 마음 건강을 찾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는 과연 그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이라는 건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어떤 것이 마음 건강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좀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유. 네. 저는 뭐 여러분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할 대한민국의 CEO분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말고 또 임원들 뭐 직장인들을 만나는데 좀 여유가 부족합니다. 네. 저 자리까지 갔으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근데 소위 말하면 텐스하다 그러죠. 긴장이 느껴집니다.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 뭔가 이상할까 계속 그런 긴장 속에서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사실은 그 여유라는 것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자신감은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고 이 자신감이라는 것이 내가 외적으로 뭔가를 많이 이루었다. 많이 가졌다. 이런다고 생기는 게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잘 살아왔구나. 결국 이런 자신감이거든요. 그런 자신감이 좀 생기면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너무 작은 일에 일비하지 않고 둘째는 집착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신경성이라는 건 소위 말하는 신경 쓰지 않아야 될 때 신경 쓰고 진짜 신경 써야 될 때 신경을 안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민할 때 고민하더라도 정말로 고민할 부분을 고민해야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 이거 고민해도 소용없는 거 자기가 고민하지 않을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불안증 환자들을 보면 이만큼 불안하면 될 일을 이만큼 불안하죠. 한 달 뒤에 있을 걸 미리 당겨서 불안해합니다. 이게 병이거든요. 막상 다쳤을 때 힘들면 힘들어하면 되고 또 나머지 시간을 잘 보내면 되는데 너무 작은 일 가지고 집착하고 그게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 생각으로 나의 일상 자체를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진짜 신경 써야 될 때 신경 쓰고
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조금 여유를 갖고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셋째는 이상과 현실의 조화 같습니다. 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상적인 자기상은 저 하늘 위에 있죠. 현실의 자기는 바닥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가까워지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죠. 이 이상적인 자아와 현실의 자아가 똑같으면 이 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보지만 잘 안 될 때는 현실을 바탕으로 그 이상을 조금 조정할 줄도 알고 더 중요한 것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실을 이렇게 올리려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서 좀 가까운 사람이 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여유를 좀 가지고 어떤 일에 집착 너무 하지 말고 현실과 이상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정신건강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야말로 신경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집착하고 힘들어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우울하고 불안하고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뭐 길게는 말씀 못 하시겠지만 짧게 좀 이렇게 좀 해보시래요라고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다면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진짜 병적인 경우는 네. 치료를 받으세요. 아 정말 이제 병적인 경우는 어떤가 하면 저는 늘 그렇게 말합니다. 아, 스트레스 좀 받아도 괜찮다. 잘 먹고, 잘 자고, 낮에 잘 움직이면 그냥 사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리듬이 깨어지게 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막 잠을 못 자고 불안해서 일상에 지장이 있어요. 근데 병원을 오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죠. 정신건강의학과라 그러니까. 약 먹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약을 안 먹고 못 자는 것보다 약을 먹고 자는 게 몸에는 더 좋다. 약을 안 먹고 막 불안한 것보다 약을 먹고 불안이 주는 게 몸에는 더 좋다. 그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통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간단한 게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는 눈을 바꿔야죠. 대부분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신경성 환자들 우울, 불안을 보면요.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좀 잘못된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참 바보 같아. 아, 스스로. 그러면 당연히 우울해지겠죠. 그러면 우울하니까 또 활동이 줄겠죠. 이 바보 같다는 생각은 바꿀 수 있지만 사실은 우울한 기분을 좋게 만드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렇죠. 기분 좋아져라, 좋아져라. 그런다고 기분 안 좋아집니다. 아,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당연히 다 그렇지. 하지. 네. 근데 이 우울하게 만드는 생각과 행동은 바꿀 수 있죠. 나는 바보 같아. 그러면 당연히 우울해지죠. 네. 이 바보 같다는 생각을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내가 바보 같은가 도전해봐야죠. 우리는 어떤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자꾸 뭔가 안 된다, 실패했다, 내 인생은 꼬였다. 사실은 조금만 다르게 보면 달리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이 좀 바뀌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되죠. 우리가 우울한 분들이 스스로 많이 위축시켜버립니다. 친구가 만나도 안 나가죠.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볼 거야. 이 모습 보여주기 싫어. 우울증이 낫고 난 뒤에도 생활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치료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때로는 좀 우울하고 불안하고 지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일 해가면서 리듬 가져가면서 나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고 그래도 정말 일상에 지장이 있을 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일상 뭐 먹고 자고 일하고 하는 것들에 이상이 있으시면 혼자서 애쓰지 마시고 전문가랑 상의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현실적인 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가만히 보면 본인 자신은 어떻게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가족, 예를 들어서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애들이 막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걸 보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 속상해서 더 야단치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실제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가족을 둔 그 가족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정말로 미안한 말이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많은 가족들이 예를 들면 우울증 환자가 있어요.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 우리가 뭘 해주면 좋을까요? 자꾸 그러는데요. 저도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지켜보십시오. 네, 그냥 지켜보라. 이분들을 막 변화시키려고 뭔가를 노력하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힘내라. 다 잘 될 거야. 이런 위로를 받으면 정말 좋아질까요? 아주 가벼운 경우에는 네. 그런 위로가 도움이 됩니다.
아, 내가 그래. 힘내면 되지. 근데 병적인 경우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못해? 나의 가족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오히려 그럴 수가 있죠. 정말로 좀 심각해서 병적인 경우라면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 도움이 됩니다. 아, 그런 생각이 들면 참 힘들겠구나. 아, 그런 생각이 들면 참 우울하겠네. 이렇게 공감해주는 태도만이 오히려 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상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같이 함께 해주고 이런 것들이죠. 가족들이 자꾸 이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제시하고 왜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고 이건 오히려 더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좀 심각한 질병의 경우는 네. 온 가족들이 이 치료를 위해서 올인하는 경우가 있죠. 저는 제발 그러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 질병, 이 아이의 질병은 우리 가족 전체의 작은 부분입니다. 네. 이게 전부가 되어서 모든 우리 가족의 표정이나 기분이 이 친구에게 달려 있어. 이 친구가 좋아지면 우리 다 행복해지고, 이 친구가 좀 나빠지면 다 불행해지고, 네. 이거는 건강한 가족이 아니죠. 치료를 돕고 물론 많은 가족들이 도움이 필요하지만 이거는 우리 가족의 한 부분이고 우리 일상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홀로 선 자만이 남을 도울 수 있거든요. 네. 내가 튼튼하고 건강해야 이 친구를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치료는 마라톤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올인하지 말고 우리 가족의 한 작은 부분으로 생각하고 대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많은 통찰을 주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들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좀 잘 명심하셔서 우리 가족이 정말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너무 집착하지 않으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실제로 정말 많은 이렇게 일을 하시다 보면 뭐 남을 이렇게 돕고 가족을 돕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이 하실 텐데 실제로 정작 그 신 교수님은 정말 많이 바쁘시고 일정도 뭐 강의에 뭐 여러 가지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본인의 스트레스 관리는 어떻게 유지하고 계시고 어떻게 본인의 마음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요. 어디 가면 늘 그런 질문 합니다. 아, 선생님은 정신과 의사니까 스트레스 안 받으시죠? 뭐, 어떻게 관리하세요? 스트레스 겁나게 받습니다. 다행히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아주 좀 꼼꼼하고 세밀한 그런 스타일이어서, 본의 아니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스타일이었는데, 성장하면서 또 정신과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밖에 가서 이제 힐링을 하면서 제 스스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네. 약간의 융통성이 생겼죠. 아, 못 걸을 수도 있겠구나. 그걸 수용하는 능력이 조금 생겼고요. 둘째는 고맙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보다 늘 더 큰 대접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최 교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도 나름 뭐 괜찮은 정신과 의사라고 불러주셨겠죠. 저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은 것을 알고 이런 분들도 많은데 그래도 나름 제 분야에서 어느 정도 나름의 경력을 쌓게 되었고 인정을 받게 됐고 그걸로 고마운 일이죠.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하는 일이 제가 참 잘하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제 직업이나 역할이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잘하는 일이다. 그것만으로도 정말 고맙고 행복한 일이죠. 네.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많은 것을 받게 되고 그래서 늘 그런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도 있고 또 제가 가진 무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 가족과 종교라든가 친구라든가 이웃이라든가 많은 걸 통해서 제가 좀 힘들고 지칠 때 도움도 받죠. 사람을 통해서 받은 스트레스를 사람을 통해서 또 풉니다. 네. 또 뭐 일상도 잘 유지하고 있고 지치고 힘든 날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내가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임 박사님이 새 책을 하나 내셨습니다. 이게 제목 자체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그냥 살자. 이게 아주 이 제목만 갖고도 많은 분들이 이제 위로를 받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아주 재밌게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끝까지 손을 못 놓고 읽었는데요. 정말 이 책에 대해서 한번 교수님의 어떤 인생관, 치유관 이런 것들이 다 녹아들어 있는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한번 이 책 내용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한 20년간 늘 하던 강연을 그대로 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뭐 깊이는 별로 없습니다. 그냥 쓱 읽을 수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을 적었습니다. 그냥 살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대충 살자거나 막 살아도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자는 말은 오히려 열심히 살자는 말일 수도 있는데요. 할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자는 뜻입니다.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포기하는 건 안 좋은 건데 그럽니다. 그러면 수용하면 됩니다. 간단한 것이지만요. 때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부딪혔을 때,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일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은 질질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구나.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야 다음 대책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끌려다니면서 포기하면요 집에만 누워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빨리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찾아서 현실을 똑바로 보고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그냥 살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치고 힘들 때 쓸 수 있는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10가지 계명을 쭉 풀어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실은 우리 이제 기성세대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조언을 한다고 하면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렇게 살아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권면을 하는데 그러면 기성세대 이 이야기들을 이게 있는 그대로 잘 못 봤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에게 사실 유튜브 방송에서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청년들에게 교수님께서 어떤 말씀 이런 거를 좀 우리한테 충고를 주는 게 참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한번 청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청년들에게 하기 전에 윗세대에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갈등의 출발은 내가 옳다에서 출발합니다. 내가 옳으면 이 녀석이 틀렸죠. 네.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이 녀석이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좋은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갈등이 출발하는 거죠. 잘난 사람들, 윗사람들, 부모의 문제가 뭔가 하면 들어보면 구구절절 옳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 세대 또는 우리 윗세대의 이야기가 결코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화를 시도할 때 내가 살아보니까 그 길이 아니야. 아들아. 그 길이 아닌 갭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변화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의 대화는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집착해서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네. 상대가 들으면은 오히려 벽을 쌓게 되고 거부감을 생기죠. 정신과의사인 저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능력은 없습니다.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할 수 있을 뿐이죠. 그 다음 능력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얘기를 자꾸 하니까 꼰대 소리를 듣는 거예요. 맞습니다. 옳은 이야기라고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윗사람들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뭐 할 말은 많습니다만은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인생이 깁니다. 네. 인생이 짧다고 가르치는 이유는 시간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아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젊은 친구들이 포기해버리더라고요. 아니 20대에 이뤄놓은 게 없다고 한숨을 쉬어요. 30대에 대가가 되려고 그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인생은 정말 죄송합니다. 더럽게 깁니다.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일, 진짜 해야 할 일을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영어가 안 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왔더라고요. 너무 힘들대요. 3년 뒤에 또 찾아왔어요. 너무 힘들대요. 왜? 영어가 안 돼가지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다 하면서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학원 다녔냐? 영어 공부했냐? 단어 외웠냐? 출발조차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출발했으면 지금쯤 몇 마디 할 거 아니에요. 네. 힘들다고 말하지 말고
그 출발을 지금 해보라는 뜻입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는 나이 60에 바이올린을 배운 선배를 과거에 만난 적이 있는데요. 나이 60에 바이올린을 시작한 거예요. 왜요? 너무 인생이 재미가 없더래요. 내가 뭘 하면 재밌을까? 그때 바이올린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석 달을 배웠는데 학교 종이가 안 된답니다. 손가락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씩 웃어요. 닥터신 기다려봐. 내가 70이 되면 멋진 곡 한 곡 선물할게. 나는 그때 그분의 눈빛과 표정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출발하면요.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의 무기가 됩니다. 인생은 깁니다, 여러분. 네. 절대로 서둘지 말고 지금 출발해 보십시오. 네. 그게 첫 번째 제가 젊은 친구들에게 던지는 화두고, 둘째는 젊은 친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너무 빨리 변화하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가 참 힘들죠. 네. 요즘 친구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세대가 받는 스트레스와는 다릅니다. 너무 변화가 빠르니까 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고 뭐 좌절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인데요. 또 미래가 예측이 안 되죠. 우리 때는 뭐 한번 회사 들어가면 평생 직장에다가 뭐 다 예측이 가능했잖아요. 네. 아, 10년 뒤에는 저 과장처럼 살겠네. 20년 뒤에는 저 부장처럼 살겠네. 눈에 보였거든요. 안정감은 있었어요. 재미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안정감은 없지만 다이나믹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얼마든지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서둘지 말라는 얘기와, 둘째는 선택과 결단의 문제인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가? 이 회사가 과연 나의 장래를 보장하는가? 이 선택이 과연 옳을까?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떤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인디언 부족의 성인식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인디언 부족은 성인이 되는 아이들을 전부 옥수수 밭 앞에 일렬로 세웁니다. 네. 고리 있잖아요. 쫙 세우면 출발하면 여기서 들어가서 저 끝으로 나오는 것이 성인식입니다. 단 가다가 가장 크고 잘 여문 옥수수를 한 개 따서 나오는 게 숙제입니다. 갔던 길을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 개를 따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나와서 후회합니다. 왜? 옆에 놈 보니까 큰 거 땄거든. 아이씨, 내가 안 딸라 그랬는데 줄을 잘못 서가지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후회하고 원망하고 자책합니다. 여러분, 내가 딴 옥수수가 이 옥수수밭 전체에서 가장 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불행하게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는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과 정보를 총동원해서 신중하게 선택하게 되죠. 결코 최고의 선택은 아닙니다. 단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네, 그걸 수용하고 최선의 선택.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탄하고 원망하고 후회하지 말고 지금 출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선택한 이 최선의 선택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것을 최고의 선택으로 만들자. 네. 마음이 울립니다. 정작 우리 신 교수님은 청년 때, 젊었을 때는 어떻게 사셨을까요? 대충 살았습니다. 저도 열등감이 많고, 네. 현실에 대한 불만이 많고, 짜증이 많고, 그런 청년이었고요. 사실은 의과대학이 제 체질에 안 맞았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이과 체질이 아닙니다. 문과 체질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과대학 자체가 별로 흥미가 없었어요. 그럼 뭐 대충 공부했죠. 그리고 정신과 의사가 돼야 되겠다. 그 가운데서는 제일 문과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왔는데, 그걸 하면서 제 인생의 변화와는 수없이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되었죠. 작년 8월 27일 날 뭐 하셨죠? 기억이 안 나죠? 기억이 안 나죠. 그날 로또에 한 50억 되었다. 막 어느 순서까지 막 기억이 나겠죠. 이걸 우리가 이제 감정 기억, 이모셔널 메모리라고 그러죠. 일반적인 기억은 사라지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기억. 예를 들면 뭐 큰 교통사고 났어. 불 났어. 강도 만났어. 그런 날을 잊을 수가 없겠죠. 부신에서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나오면서 뇌에서 기억을 강화시키죠. 반대로 너무나 행복했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이런 순간도 똑같이 우리 뇌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수없이 많은 그런 감정 기억들이 우리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자라고 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하면서 제 뇌에는 많은 긍정적인 감정 기억들이 생겼어요. 지치고 힘들 때 그 힘으로 살아가죠. 젊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달려만 오다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나의 스승이 툭 던졌던 한마디, 나의 부모가 나에게 툭 해주셨던 한마디, 그런 기억들이 제 삶에 큰 힘들고 지칠 때 힘이 되거든요.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 기억이었는지 한두 가지만 예를 좀 들어줄 수 있으실까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들으면 웃을 텐데 제가 날라리 의사였다고 이제 공부도 별로 안 하고 대충 하는 그런 의사였는데 제 스승이 위대한 정신과 의사 분이세요. 네.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주 대단한 분이셨죠. 하도 유명해서 전국에서 편지가 옵니다. 제가 정신과 수련을 받기 시작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이 박사님 나를 부르세요. 닥터신 외래로 좀 내려와. 가니까 편지를 한 장 툭 주시면서 답장을 좀 써오라는 거예요. 나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제 6개월 정도 트레이닝을 받았으니까 이 친구가 얼마나 이제 실력이 늘었는가. 나와서 편지를 읽는데요. 눈물이 났어요. 어떤 어머니가 보낸 편지인데 딸이 대학 시험에 떨어지고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이 딸을 낳고 남편이 돌아가셨대요. 구전 일을 하면서 키웠는데 너무 잘 자랐어. 대학 시험을 쳤는데 떨어진 거예요. 방에서 막 울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아픈 게 학원을 못 보내줬대요. 참고서를 넉넉하게 못 사줬대요. 그런데 엄마 걱정하지 마. 친구들하고 같이 보면 돼. 이렇게 엄마를 위로하던 딸이었던 거예요. 그 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박사님,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딸이 잘못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엄마의 인생이 담겨있는 정말 장문의 편지였어요. 밤에 당직실에서 그걸 읽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아직까지 답장을 써야 되는데 아는 게 있어야 답장을 쓰죠. 내가 똑똑한 사람이 이시영의 책을 읽으면 되겠다. 보련듯이 이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책을 읽었어요. 고개를 드니까 아침 해가 떠올라와요. 그 순간 완벽하게 이시영의 빙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라. 실컷 울게 버리더라. 절대로 이 아이가 잘못될 수 없다. 그저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손만 잡아주시라. 막 구구절절 저도 막 장문의 편지를 썼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시영 박사님이 떤 편지니까 이시영, 신영철 드림. 다음날 아침 그 순간을 제 평생 잊지 못합니다. 편지를 이렇게 이 박사님이 한 장 다 보시더니만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닥터신, 예. 자네 이름은 빼지 그래. 딱. 세계적인 대가가, 세계적인 왕초보가 써온 글을 보시고 자네 이름 빼고 내 이름으로 보내거라.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 방을 나와서 이시영이 시키면 밤새 일을 했죠.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정신과 의사가 되는데 그래도 가장 귀한 감정 기억의 순간입니다. 그 방을 나온 이후로 저는 단 한 번도 정신과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많지만 그런 기억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존경하는 사람한테 인정받는다, 또 그 힘으로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들은 참 정말 의미 있는 일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좋은 감정 기억들도 많이 있으시고 뭐 아름다운 청년을 다 보내고 또 힘든 시기도 보냈겠지만 내가 만약에 다시 청년이 된다면 나는 이런 건 좀 더 해보고 싶다라든지 아니면 이건 너무 후회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많죠.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내가 다시 돌아가서 청년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지난 삶이지만 그것도 제 삶의 한 부분이고 또 부족했고 문제가 있었고 힘들었고 좌절했고 그런 부분도 내 삶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자 그런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고요.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나 공부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공부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회 많습니다.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공부를 하고 싶고 앞으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간다면 제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의학적인 분야의 공부를 해보고 싶지만 아마 다시 돌아간다면 또 그때처럼 살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많은 걸 또 희생해야 되거든요.
내가 공부만 했다면 세상을 잘 몰랐겠고 사람들과 못 사귀었겠고 놀지를 못했겠죠. 네. 이걸 과연 희생하면서까지 그걸 할 가치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돌아가도 똑같이 그냥 살았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채채비 혹시 계속 보신 분 계시겠지만 우리 대가들 모셔서 말씀을 들었다 보면 원 청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나름대로 그 모든 삶을 정말 수용하고 그것이 내 삶이다라고 말씀하신 아주 공통적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길 같습니다. 굉장히 힘들지만 그래도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릇을 잘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잘 사는 길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말씀해 주시고 하셨는데 또 열심히 잘 하고 계시고 정말 많은 일들을 정말 하고 계시지만 혹시 앞으로 더 하고 싶으신 일, 또 꿈, 비전,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제가 농담처럼 던지는데요. 꿈을 크게 가져라. 비전을 크게 세워야 뭐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꿈을 크게 가진다고 탓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좀 현실적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긍정주의자 우리 최정은 교수는 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나는 최고야. 나는 뭐든지 다 이룰 거야. 이거 긍정주의자 아닙니다. 긍정이라는 것은 현실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소박한 꿈은 예를 들면 뭐 피아노를 한번 배우고 싶다. 저는 한 번도 악기를 다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피아노를 한번 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둘째는 영어를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영어를 잘했으면 아마 지금 좀 날아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외국에서 강연 부탁하면 겸손하게 사양하는데 사실 영어를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영어를 한번 잘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가면 붙일 건데 화장실 벽에 이렇게 단어를 붙여놓고 10년 뒤에 한번 잘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아주 소박한 작은 일상의 꿈이고요. 그 말고도 뭐 많이 있습니다. 사소한 작은 꿈들은 많이 있고요. 큰 꿈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직 제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환갑인데 무슨 전성기가 안 왔다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취로 보면 제 전성기는 훨씬 지났죠. 모채 교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그 역할에 맞는 내 나이에 맞는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나이에 걸맞는 역할을 내가 하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게 작지만 꿈이고 더 큰 꿈은 이건 좀 거창한 꿈인데요. 제가 새해가 되면 늘 꾸는 꿈이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아주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저희 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성숙해지면 내년에 할 게 없으니까 아주 조금씩 성숙해서 제가 죽기 전에 한 90점 정도의 인생을 살아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60점 된다 치고 매년 1점씩만 올라도 잘하면 한 90점 되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오늘 귀한 말씀 많이 해주시고 계신데요. 이게 정말 제가 우리 친구고 동료이긴 하지만 신 교수님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많은 걸 배우고 같이 또 이 성숙의 맛을 좀 느껴가면서 진짜 참 기분 좋고 만나기 좋은 동료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감정적 기억들, 좋았던 감정적 기억들이 오늘의 신 교수님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혹시 이제 마무리하면서 뭐 좋았던 감정적 기억, 내가 지금 떠오르는 정말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었던 좋은 기억 한 가지 있으시면 에피소드를 한 가지 들려주시고 오늘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픈 기억도 많고 힘든 기억도 많고 슬픈 기억도 많죠. 너무 개인적인 얘기라서 잘 안 들려주는데요. 저는 제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아이고. 제가 정신과 의사가 되고 전공의 시절 밤에 당직을 쓰고 며칠에 한 번 힘들게 집에 들어가면 아내가 나는 환한 미소를 짓고 달려 나올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이 둘 낳고 집에 있는 주부였는데 힘든 표정, 지친 표정, 우울한 표정으로 나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힘들어야지 왜 자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잘났고 내가 힘들고 내가 손해고 의식하지는 못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런 마인드를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결혼 20주년이 되었을 때 아내가 이렇게 편지를 써줬는데요. 그 편지를 받고 눈물이 많이 났어요. 처음 나를 만났을 때 너무 좋았대요. 20년을 함께 산 지금의 당신이 그때보다도 더 좋아요. 약간의 립 서비스를 넣어서 적어줬어요. 그리고 살아온 긴 날들을 적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줬어요. 세월이 흐를수록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날로 더 존경스러워지는 남편. 나의 남편이 그런 남편이어서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 문제가 뭘까요? 내가 그런 남편이 못 됐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알잖아요. 아내가 아이를 낳고 천식이 왔어요. 밤마다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당직을 지쳐서 들어가면 뻗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는 게 참 괴로웠죠. 어느 날 또 나를 깨우는 거예요. 여보, 숨이 안 쉬어져. 내가 보니까 잘 쉬고 있더라고. 의사는 좀 둔하잖아요. 내가 옆에 스프레이 갖다 놨으니까 좀 뿌리고 자. 나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잤던 기억을 내가 하고 있어요. 새벽에 깨니까 이렇게 아내가 벽에 기대서 울고 있는데요. 내 평생 지울 수가 없는 기억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밖에서는 잘난 척하고 막 위로하는 척하고 공감하는 척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내 아내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평생 해보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에게 세월이 흐를수록 더 존경스럽다면서 진짜로 미안했어요. 그러나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되는 그런 귀한 순간들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스토리를 만들고 이제 누군가에게 그 스토리를 심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뭐 눈물이 짱 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이시고, 그런 어떤 에피소드를 통해서 정말 내가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 있었는데 혹시 또 조금 한마디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제 짐작이 맞다면 우리 앞으로 삶도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치고 힘든 날도 많을 겁니다. 좌절하고 넘어지는 날도 많을 겁니다. 아플 때 아파합시다. 힘들 때 힘들어하고 슬플 때 슬퍼해야죠.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말 큰 아픔을 겪었죠. 제 가장 아끼고 가까웠던 동료를 잃었죠. 그 슬픔을 비길 데가 없습니다. 자면서도 서럽게 운답니다. 이제 시간이 흐르고 많이 좋아졌지만 그 슬픔과 아픔은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슬픔을 내 인생의 작은 부분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아마 건강한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정말 오늘 제한된 시간이긴 하지만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깊은 울림이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 교수님이 우리에게 준 조언처럼 인생을 살면서 힘들지만 어렵지만 또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사는 것만큼 또 그만큼 또 보람과 기쁨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또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최종호의 체험과 비움, 오늘 귀한 신영철 박사님 나와서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